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용과 대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김민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건가 하면은요, 선생님들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자본주의다라는 이야기 내지는 빚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먼저 어떤 대출 관리, 그래서 대출 관리를 하시기 이전에 어떤 신용 평점의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는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20대 청년 부채가 사실은 요즘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문의 기사 내지는 뉴스의 어떤 부분을 인용을 좀 했는데요. 자, 높은 실업률과 신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년층은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신 세대라는 굉장히 자주 섞인 어떤 한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왜 이런 빚 내지는 부채가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일생에서 사실은 돈을 버는 시기와 돈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학자금이 필요한 어떤 학생의 시기에는 일정한 직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은 내야 되지만은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런 직장이나 수입이나 내지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없다라면 정말 나는 학자금 대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내가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요즘에 굉장히 직장 잡는 게 힘들어졌습니다만 자, 직장을 잡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내가 숙식할 수 있는 어떤 주거, 어떤 주택의 어떤 거주시설이 일정하지 않다라면 나는 또 그때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어떤 경우의 수까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셔도 사실은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이나 물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랑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대출을 통해서 자산을 운용하거나 내지는 관리를 하거나 내지는 불려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신용과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 쓰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미리 사용한 뒤에 약속한 날짜에 갚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의미를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개인의 경제적 지불 능력이나 사실은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사실은 이 신용이더라라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어떤 신용 정보는 금융거래나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신용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신용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좀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신용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제한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쉽게 설명드리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신용카드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로 나는 지금 현재 돈은 없지만은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우리 쌤도 아시겠지만은 내가 지금 쓰고는 사실은 차곡차곡 모아져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에 결제 대금에 맞춰서 그 어떤 지불을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채권과 채무 관계에 놓인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급하게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신용대출,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은행 등 어떤 금융기관에서 우리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카드를 사실은 이제 발급을 해주기 전에 가장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바로 개인의 신용정보인데요. 사실은 개인의 신용정보라는 것은 우리 은행이나 카드사 기타 등등에서 일반적으로 대출 연체, 부도 등과 같이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신용거래 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등
뭐 세금세나 파산 면책 같은 공공정보도 같이 포함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용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용정보는 사실은 1점에서부터 어떤 1000점의 점수를 뭐 우리가 매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기관과 사실은 수시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금융기관마다 우리 소비자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았다가 금융기관들이 수집하는 어떤 신용정보를 통해서 서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용하면서 어떤 금융 소비자들, 우리 개인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에는 사실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식별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식별정보나 대출이나 카드 발급 내지는 신용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신용거래 정보, 그 다음에 이자나 뭐 거래 대금을 늦게 갚는 등 예를 들면 불성실하게 신용거래를 뭐 했다라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 정보들을 아울러서 우리는 신용정보다라고 해서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의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자, 신용정보 조회는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가능하고요. 자, 신용점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점에서부터 사실은 1000점으로 해서 사실은 점수를 좀 쪼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개인의 신용점수는요, 코리아 크레딧 뷰로나 내지는 날스 평가 정보에서 우리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코리아 크레딧 뷰로 쉽게 설명드리면 올크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올크나 아니면 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씩은 접해 보았기 때문에 생소하진 않은데요. 먼저 한국신용정보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한국신용정보원은 과거에 우리 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은행연합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은행연합회 등 여러 기관에서 5군데 어떤 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분산되어서 여러 가지로 관리되었던 어떤 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요. 2016년 1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둔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크라고 표현했던 코리아 크레딧 뷰로나 날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을 해도 좋다라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날스 평가 정보, 코리아 크레딧 뷰로, 서울 신용평가 정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에서 사실은 신용정보가 집중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공기관을 취업을 하려고 해, 내지는 군대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해,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신용의 정보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공공제출용으로 사실은 어떤 좀 신용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요, 제출용 보고서를 우리는 또 받으실 수도 있더라는 거죠. 어디서? 그렇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우리 쌤들 유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본인 참고용으로 이렇게 받아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유료로 만약에 제출용 보고서를 발급을 받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인장이 포함된 어떤 정식적인 보고서 양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나의 어떤 신용의 정보를 조금 조회해서 점수를 조회해서 나의 어떤 신용도를 관리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면은요, 그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스나 아니면 코리아 크레딧 뷰로를 통해서 연간 한 3차례 정도 4개월마다 한 번씩 정도 무료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신용 점수는 결국은 돈이더라. 돈을 내가 사실은 빌릴 수 있는 부분이더라. 돈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나 코리아 크레딧 뷰로 일일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보실 수도 있지만,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보실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보고 싶어 하신다라면, 자, 우리 스냅들 금융감독원에서 파인이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한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 쌤들이 필요한 예금이나 적금이나 대출을 받으실 때, 내지는 우리 쌤들께 필요한
또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우리는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신용정보원과 나이스와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어떤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스님들에게 필요한 어떤 개인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사가 처음에 신용점수는 사실은 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왜 돈이다, 왜 돈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가라고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쌤들 지금 표 보이시죠?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신용점수다, 평점이다 많이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관리되고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는 신용평점, 점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금융회사를 이용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지만 잘 모르는 단어가 사실은 신용평점 내지는 신용등급인데요. 지금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제보다는 이제 점수 위주로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신용평점이다라고 해서 1점에서부터 1000점까지 우리가 이 점수를 주고 나누었었을 때 사실은 한 등급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등급 간의 어떤 괴리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등급 간 예를 들면 1점의 점수 때문에 등급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추후에는 신용평점, 그렇죠. 점수만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참고하는 자료로 금융의 어떤 시스템이 바뀔 텐데요. 자, 먼저 신용평점 같은 경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신용평점은 모든 신용평점의 평가 요소들, 예를 들면 연체 이력이 있을 수 있고요. 거래기간, 그 다음에 신용한도, 신용카드를 내가 쓰는데 신용카드의 어떤 한도를 100%를 썼어.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신용의 한도의 어떤 소진 상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받으신 총 부채의 규모, 그 다음에 최근에 신용 거래 등의 횟수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은행 등의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참고 자료로 쓰이는데요. 자, 개인의 신용평점은 사실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뒤에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자,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를 주는데 이 점수는 뭐냐? 이 사람이 향후 1년 이내에 며칠,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할 수 있는 어떤 장기 연체와 같은 그런 신용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없다를 수치화시켜 둔 거예요. 그래서 수치화시켜서 1점에서부터 1000점까지 금융 소비자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평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연체는 전혀 없고요. 총 대출 잔액이 요즘 같은 시절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자, 1천만 원 미만이더라. 1천만 원 미만이더라. 내지는 신용카드의 한도 소진율이 예를 들면 100%까지 다 채워서 쓰지 않고요. 30% 이하 정도로 나는 쓰고 있어. 게다가 이분의 어떤 신용 거래의 기간이 20년 이상이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1000점 만점의 어떤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가령 신용카드를 내가 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최소한 6등급 이상의 어떤 보통 신용자들은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신용평점은 사실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래의 어떤 금리 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조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시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회된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제가 활용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최우량 등급이라고 하는 1, 2등급의 어떤 금리 보시게 되면 2.86%에서 4.4%의 금리로 돈을 빌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이제 5등급 내지 6등급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3.69%에서 10.92%까지의 대출 금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 2등급과 5, 6등급 간의 차이는 대략 적게는 0.83%포인트에서 굉장히 많게는 8.06%포인트까지 벌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가령 1억을 빌리는 것으로 가정을 하시게 되면은, 자, 1년에 내시는 이자가 적게는 83만 원에서 사실은 많게는 8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굳이 대출을 받으시면서도 내시지 않은, 사실은 내가 신용평점을 잘 관리했더라면 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돈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운 돈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떠신가요? 강사의 설명만 들어도 아, 정말 신용점수는 돈이구나, 곧 돈이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시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다라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내 돈을 아낄 것인가? 신용점수는 곧 돈이니까요. 그래서 신용점수를 한번 올려보는 어떤 10계명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 눈에 보이시는 어떤 10계명 참고하시면서요. 저는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주거래 은행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은행은 급여 이체와 공과금 자동 이체 걸어두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대금, 예금 적금, 체크카드 사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사실은 자사의 그 금융기관의 어떤 거래 실적이 좋고 우수한 고객에는 사실은 우대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은행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내지는 한 두 곳 정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선생님들께서 쓰신다라면은 신용카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소지 이 개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한 장 내지는 많아도 한 두 장 정도를 넘지 않는 어떤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카드 이용 한도는 사실은 30% 내외로 우리가 규모 있게 주로 사용하면서 자,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 우리 쌤들이 일시부도 쓰시고 할부도 쓰시고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단기 카드 자금 대출, 장기 카드 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요. 내가 급한 마음에 단기 카드 자금 대출 예를 들어 예전에 현금 서비스라고 표현했죠. 자, 카드로는이라고 표현되었던 예를 들어 장기 카드 자금 대출 같은 아이들을 많이 받는다, 자주 받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신용평점을 조회하고 이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곳에서는 자칫 잘못 이분의 연체율이 추후에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불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줘서 신용평점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이자 등의 연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전기세, 통신요금, 국민연금,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이런 보험료들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빙하게 된다라면 나의 신용점수를 조회하고 산정하고 평점을 매기는 기관에서 상당한 가점 요인으로 우리를 작용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신용관리의 어떤 10계명을 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은 나는 무엇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저는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무조건 우리 쌤들이 무작정 어떤 기관에 상담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실행하시기보다는 댁에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왜 대출을 받아야 되지? 대출을 받는 목적이 뭐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금 대출, 등록금을 낼 거야,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필요하네, 이런 것들 목적이 있죠. 그 목적과 자, 그 다음에 금액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면 970만 원을 칠게요. 그러면은 나는 970만 원이니까 거기에 30만 원 더해서 얹혀서 1000만 원 대출 받아야지,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확한 금액과 어떤 목적 들어간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가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대출금을 내가 사용할 것인가, 대출의 어떤 기간,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대출의 금을 상환을 할 수 있을까, 대출의 상환 계획을 사실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은행을 바로 내지는 어떤 보험사나 제2금융권에 바로 방문하시기 전에 저는 선생님들께서 1차적으로 어디 댁에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점검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방문하셔서 우리 쌤들께서 1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어떤 은행의 어떤 대출, 신용대출이 있을 수 있고요.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죠. 자, 신용대출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선생님들의 어떤 신용의 평점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어떤 대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보험 상품을 가입했는데 뭐 해지 환급금이 있더라. 그러면은 보험에 약관 대출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주택을 사야겠는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나는 대출을 받아야겠어. 담보대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크게 이제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긴 하는데 우리가 제1금융권이든 내지는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이나 어떤 보험사 기타 등등 굳이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요. 파인을 통해서 대출금의 어떤 금리를 비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굳이 한번 방문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사실은 5군데, 6군데, 7군데 다 들어가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댁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대출의 금리를 조회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 신용 점수 때문에 나는 재산금융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파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사실은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선생님들의 어떤 불이익을 최소화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에 파인을 이용하셔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개인의 신용대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강사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선생님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의 자금, 그 다음에 금리를 아울러서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신용평점이 나는 모자라서 뭐 3금융권밖에 안 돼 라고 하신다라면 파인의 어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피해를 최소화시키셔야 되고요. 물론 아까도 계속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도 신용 점수 때문에 1,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을 때로만 한정하셔서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대출을 받으실 때도 대출의 어떤 방식,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이자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 자,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자,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의 차이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출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냐에 따라서 먼저 대출의 상환 분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만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크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제가 분류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자, 먼저, 자, 총 납입 이자 부분이 가장 저렴한 아이는 어딘가요? 그렇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가장 저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총 납입 이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원리금, 균등 상환의 방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만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만기 일시 상환은 굉장히 이자가 높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제시된 대로만 설명드리게 되면은 자,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 쌤들이 빌린다라고 예측을 하시게 되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만기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은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어떤 수준으로 이자를 납입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납입이자는 가장 저렴하지만 초기에는 사실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가장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조금만 내는 것만 생각 이제 하시게 되면은 초기 부담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 상환하시는 초기에는 현금 흐름이 조금 나빠지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나쁘지 않아요. 좋은 방식이긴 한데
사실은 원금과 이자가 매달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확하게 같은 금액으로 빠지지 않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호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총 납입 이자는 사실은 원금 균등보다는 조금 많아지죠. 하지만 첫 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월 돈 관리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쉽게 계산하실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사실은 매달 나가는 이자는 가장 작아요. 그래서 총 납입 이자가 사실은 10년이 지난 뒤에 돌아봤더니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지만 매달 내가 납부하는 이자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속담 들어보셨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기간 쓸 것 같다. 단기간 내가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상환하겠다라면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은 어떤 목돈의 상환 계획 없이 내가 그냥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납부하는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지는 이자를 생각했을 때 이자가 작기 때문에 얘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은 10년 뒤에 납부하신 금액만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환 계획만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쌤들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상환 방식이든 간에 내가 이 새로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환하는 어떤 대출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새로운 대출 방식을 끌어와서 이 대출 금을 갚을 거야, 빚의 사이즈를 더 키울 거야, 이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선생님들의 어떤 자금 규모, 그 다음에 계획, 상환 방법을 잘 고려하셔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상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금융 채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연체를 한다거나 상환 계획을 사실은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신용유의자 내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환의 계획에 중점을 조금 더 세우셔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대출 금리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대출의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알고 보니까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고정금리를 선택하느냐, 변동금리를 선택하느냐에 못지않게 대출금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점을 코픽스로 잡느냐 아니면 금융채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코픽스 많이들 하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Cost of Funds Index의 준말인데요. 은행들의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산출되는 자금 조달의 비용 지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 내지는 잔액 기준의 코픽스, 단기 코픽스 기타 등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로 취급하는 수신 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 은행이 지금 한 8군데 정도 되고요. 산출 대상으로 쓰이는 어떤 수신 상품에는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그 다음에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 표지어음 매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순위채 내지는 전환사채를 제외한 이런 금융채 같은 것들이 코픽스를 산정하는 데 포함된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쌤들 대출의 어떤 목적과 기간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셨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픽스, 금융채, 기준금리 다 보았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고정금리를 선택할지 변동금리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신다라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쌤들 2019년 10월 17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지금 1.25%로 사실 1.5%에서 0.25%포인트가 떨어졌죠. 자, 지금 같은 이런 금리 하락기에는 사실은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그렇죠. 금리 하락기에는 사실은 우리 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기에 있어서 나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뭐 금리가 상승할 때가 앞으로 조금 더 뭐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정금리로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저는 더불어 여기에 아울러 하나 더 설명드린다라면, 자, 장기적으로 상한까지 고려를 하신다라면 고정금리, 뭐 단기적인 상한을 내가 예측을 하고 고려하고 있어 라고 한다라면은 변동금리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 방식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상한 기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추후에 금리의 추이 있죠. 앞으로 뭐 저금리가 될 거야, 뭐 고금리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선생님들 판단하셔서 선생님들에게 알맞은 어떤 금리의 선택 방식을 저는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선생님들? 자, 우리가 사실은 신용과 신용평점을 잘 관리함으로써 대출을 받으실 때도 훨씬 더 저렴한 이자로 나는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용대출이든 그 어떤 대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더라? 신용평점을 관리하는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요.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